자, 가겠습니다. 우리 기출 문제집 잠깐 볼까요? 문제집 84페이지. 84페이지에 확인 설명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 한 문제만 보고 분묘 기지권으로 다시 들어갈게요. 84페이지 보니까 공인중개 작년에 나왔던 문제죠. 확인 설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갑니다. 갑은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교부해야 된다. 맞죠? 그리고 2번, 갑은 중개대상물의 건저당이 설정된 경우 실제 피담보 채무액을 조사 확인 설명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랬죠.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뭐만? 채권 최고액만 설명하면 됩니다. 세 번째, 갑은 중개대상물 범위 외에 물건이나 권리 또는 지위를 중개하는 경우에도 이건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확인 설명할 때 중개대상물로만 한정한 게 아니고, 자 보세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게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창녕에 중개사무소에서는 양파 매매도 알선하거든요. 그럼 양파 매매를 알선할 때 양파는 중개대상물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지만 그 양파 밭 지주하고 그 권리관계를 확인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중개대상물에 한정되는 게 아니라 중개대상물 외의 물건이나 권리 또는 지위를 중개하는 경우에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권리관계 등을 조사 확인 설명할 의무가 있다. 이 8년 좀 봐두세요. 그리고 세 번째, 갑은 자기가 조사 확인 설명할 의무가 없는 사항이라도 중개 의뢰인이 계약을 맺을지 결정하는데 중요한 것이라면 그에 관해 그릇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상식이죠. 그 다음에 5번, 갑이 성실정확하게 확인 설명을 하지 않았거나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 연수 확인 고지 안 하면 500원. 아셨죠? 이거 딱 붙이십시오. 그러면 뭐 빠르니까 고민 안 해도 되니까. 자, 요렇게 하시고 이제 가겠습니다. 어디 가냐면 기본서 요약지 62페이지. 분묘 기지권입니다. 이것도 그냥 체크하실 때 대답만 잘 하시면 돼요. 자, 분묘 기지권이 나옵니다. 분묘 기지권은 일단 첫 번째, 거기 물건입니까? 채권입니까? 네, 물건입니다. 이게 시험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사용대차에 차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채권이 아니고 뭐라고? 물건, 특수지상권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분묘 기지권이 성립하는 경우가 몇 개 있어요? 토지 소유자의 승낙이나 그다음에 시효취득, 그리고 특약 없는 토지 처분, 이렇게 이 세 가지 경우로 기지권이 성립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한 사유가 있습니다. 제한 사유. 일단 동문이 외관상 인식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시신이 안장되어 있을 것. 그러니까 답은 보통 오답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평장, 암장, 가묘입니다. 평장, 암장, 그 다음에 장래의 묘소를 뭐라 하죠? 가묘 그래요. 가묘. 근데 이게 가묘는 장래의 묘소이기도 하고, 우리가 6.25 때 행불 많이 됐잖아요. 행방불명. 그리고 그 경우에, 보통 우리 전쟁에 나갈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손톱하고, 그 다음에 머리카락하고 잘라서 이렇게 보관해두가지고 이렇게 말아서. 그래서 그걸 묻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묘를 쓰는데 이건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언제더라? 9월 9일인가요? 음력으로. 같이 재산 모시잖아요. 네, 맞죠?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 그러니까 평장, 암장, 가묘의 경우는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거. 근데 요새 드라마도 가끔 오긴 하던데, 진짜로 있잖아요. 국군한테 죽은 게 더 많아요. 국군에게 죽은 우리나라 사람이 더 많다니까. 제가 실제 그 일 때문에 갔었는데, 우리가 지리산 빨치산 아시죠? 빨치산. 그래가지고, 그때 태백산맥인가 소설도 있잖아요. 근데 그 빨치산, 이게 우리 이제 이제 다시 이제 올라가잖아요. 우리가 이제 낙동강에서 다시 수복하잖아요. 그리고 다시 이제 이게 뭐라 그러는 거? 북상할 때, 막 갈 때, 어디냐면 산청, 함양, 거창 이게 딱 지역이 이어져 있거든요. 완전히 제가 생존하신 그 할머니하고 이렇게 인터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 개가 팔을 물고 다닐 거였어요. 얼마나 잔혹했냐면
그러니까 그 함양 아세요? 함양 유리민원 쪽으로 거창 신안하고 이쪽으로. 그래서 요 동네 사람들을 다 이제 불러 모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큰 그 또랑이 있더라고요. 보니 실제 갔었는데 또랑이 있는데 요 뚝에 사람 동네 사람 다 주민들 모이라고. 그래갖고 앞에다가 뭐냐면 기총 있잖아요. 기관총하고 딱 이렇게 거쳐놓고 요 앞에 쭉 동네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그러니까 일종의 소개 작전인데 그러니까 왜냐 나중에 이제 뭐 빨치산이 내려오고 하면 무슨 뭐 먹을 걸 주고 뭐 이렇게 이제 그 부역할 거라 이거지. 말도 안 되는 소리 개소리를. 그래가지고 여기 대놓고 바로 앞에다 쐈어요. 다다다다다닥. 그러니까 그 할머니는 이제 생존하신 분인데, 그러니까 어머니가 안았을 거 아닙니까? 총을 쏘니까. 그래가지고 어머니는 이제 죽고, 그냥 지금하고 총기가 다른 게, 내려는 M1 같은 경우는 2조 우선이잖아요. 2조가 뭐냐면 총 안에 이 회전을 시키는 게 두 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6조 우선이거든요. 이게 돌아가는 게 이게 6줄이야. 그러면 그만큼 회전이 더 커져요. 총이 여기서 한 바퀴 돌지만 끝날 때는 엄청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영화에서 총 맞고 무슨 걸어가는 건 개소리예요, 그거. 그럴 수가 없어요. 사람은 몸은 진공 상태거든요. 진공 상태이기 때문에 총이 어디 다리를 맞거나 탁 맞으면 순간적으로 팡 하고 이게 진공 상태 깨져요. 깨지면 몸이 튕기든지 중심을 잃어가지고 휘리는 이게 뒤집어져야 정상이야. 그러니까 총을 맞으면서 펑 이거는 그런 게 있어요. 그죠? 예. 그리고 권총은 원래 사람을 갖다 근거리에서 이게 죽이거나 아니면 신호용이지 전쟁에서 권총 가지고 사람 죽이라고 쓰는 건 아니에요. 권총은 원래 여기 호신용이나 신호용이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M1 같은 경우였겠죠. 총이 빵 그러니까 이게 엄마를 탁 그치면서 애를 이렇게 배 쪽으로 탁 지나간 거야.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출혈이 있었지만 이제 살았죠. 그리고 그나마 또 나은 게 뭐냐면 총알이 열이 받잖아요. 뜨거우니까 하면서 자동으로 소독이 돼요. 이렇게 살이 익어버리는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그 할머니는 여기에 배 부위에 완전히 그 이그러진 거 있잖아요. 화상처럼 총알이 지나간 그 흔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참상은 사실은 우리가 말로 이렇게 하지만 그러니까 그쪽 사람들은 그 한참 걸렸어요. 그 정상 이게 그 신원 회복되는 게 다 부역자 비슷하게 몰았어요. 부역도 안 했겠지만. 그러니까 하여튼 지 국민을 죽이는 거는 그죠 무슨 하여튼 조져야 돼. 평가할 가치가 없는 인간이에요. 그런 전쟁이 났는데 지는 도망가 놓고는 저 서울에 같이 있다고 피난 가지 말라고. 그 피난 나중에 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리를 터뜨렸죠. 한강철교 부과시키고 피난도 못 오게 만들고 다시 돌아오니까 또 보역에다가 또 죽이고 엄청 죽였어요. 하여튼 그랬었어. 그래서 볼록해야 돼요, 일단. 그래야 인식이 돼요. 그리고 안에 뭐다? 밑에 시신이 묻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평장, 암장, 감요 요 세 개만 알면 돼. 돼, 안 돼? 안 돼요. 그리고 세 번째 부묘기지권의 범위는요 어떻게 돼요? 부묘기지 면적만 아니고 뭐라? 주의공지까지만 하면 돼요. 주의공지. 주의공지를 포함시킵니다. 오른쪽에 있습니다. 4번. 주의공지가 보통 어디냐면 이거 보셨죠? 공문에 뒤에 배우면에 둔덕이 있잖아요. 이게 사성이 경사할 때 그 경사 성 토성자예요. 그러니까 이 성처럼 뒤에 배우면에 이렇게 둔덕처럼 되어 있는 거 이게 사성이에요. 사성이 조성된 경우는 보통 포함됩니다. 기지권의 범위가 주의공지에. 근데 사성이 포함된다고 이게 92년도에 나왔던 판례거든요. 그러니까 사성이 포함된다 그랬으니까 또 또라이 같은 놈이 있겠죠. 이렇게 쓴 거야. 그럼 사성이 인정돼야 안 돼?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판례는 기본적으로 원칙일까 예외입니까? 예외죠. 기본적으로 법 조문으로만 해석이 안 되니까 재판 가서 싸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성까지 보통 주의공지까지 포함된다만 알면 돼요. 그 다음에 다섯째 치료이지 치료. 치료는 일단 시효취득의 경우만 보시면 되고요. 치료에 보니까 특약 없는 토지 처분 있죠. 이건 원래부터가 유상입니다. 그리고 시효취득의 경우에는 치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였거든요. 근데 이제 한정적극으로 판례가 바뀌었어요. 당연히 인정되는 게 아니라 토지 소유자가 뭐하면 치료 청구 시부터 줄 다 것이고, 그 다음에 존속기간은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은 민법상 지상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했어. X입니다. 지상권 관계없습니다. 분묘는 언제? 수호봉제사가 계속되는 동안 존재한다는 거. 7번, 8번, 9번은 이거 좀 아셔야 돼요. 뭐냐면 원칙과 예외를 말합니다. 첫 번째, 7번은 권능입니다. 분묘기지권의 권능 그럴 때 신설은 절대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부합장, 단분 형태로 나오거든요. 무슨 말이 나와도 신설은 절대 불가합니다. 그러면 분묘기지권의 이장도 안 됩니다. 그런데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 집단 설치입니다. 그러니까 봉분을 쓰는데 그 윗대부터 해가지고 어느 지역에 그죠 계속 봉분을 써왔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이렇게 블록블록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이 기지권 안에서의 이장은 가능하다 이렇게. 집단 설치 시에는 이장할 수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분묘기지권의 기지권의 기속입니다. 분묘기지권은 누구한테? 종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틀린 지문으로 어떻게 나왔었냐면 분묘의 연고자는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 분묘 보존 등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었어요. 맞아 틀려요?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 분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종손이에요. 분묘의 연고자가 아니고. 그러니까 분묘기지권은 누구한테 속한다? 종손에게 속한다 이 말입니다. 연고자가 아니라. 그런데 이런 거 있죠. 공동선조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종중이 관리해왔다면 예외적으로 기지권은 누구한테? 종중에 속한다. 우리가 4대에서 넘어가면 묘사로 지내죠. 그런 경우는 집안에서 관리하잖아요. 그런 경우를 얘기합니다. 종중.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의 성격, 점유 성격입니다. 점유. 분묘기지권의 점유는 분묘 설치로 인한 점유의 경우에는 소유의 의사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즉 뭐다? 타주 점유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런데 보통 임야는 범위를 결정하기가 좀 애매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디냐? 여기까지가 우리 산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산인 줄 알고 여기다가 봉물을 쓴 거죠. 이거는 분묘 설치한 점유지만 소유의 의사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했다. 이래 봐요. 이해하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기까지가 내 땅인데 여기까지 임야니까 여기까지가 우리 산인 줄 알았던 거야. 이해하겠죠? 그러니까 경계착오로라는 말이 들어가면 자주입니까? 타주입니까? 자주 점유입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하시고 그러면 장사법이 시행되는데 장사법은 2001년도 1월 13일부입니다. 2001년도 1월 13일부로 설치된 분묘에 대해 적용한다. 그러니까 12일까지 설치된 분묘는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리고 장사법의 시행이라고 그 이전에 성립한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기지권을 부정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계속 존재합니다. 그럼 장사법은 어떤 취지냐면 전국토가 엠보싱 있잖아요. 볼록볼록. 그러니까 장사법은 기본적으로 묘지 설치를 억제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장사법은 가장 큰 특징이 분묘기지권이라 할 때 시효취득에 의한 기지권을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시효취득에 의한 분묘기지권, 그러니까 20년이 넘었잖아요. 그죠? 넘었을 때 기지권을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무연분묘자라 그죠? 무연분묘 연고자가 분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없습니다. 철거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장사법은 핵심이 뭐냐면 장사법은 묘지 설치를 못하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묘지. 그러니까 묘지가 나오면 규제예요. 허가사항이에요. 묘지는 허가사항이 아셨죠? 그럼 묘지보다 조금 더 완화되는 게 뭘까요? 수목장, 자연장지예요. 그러니까 묘지를 설치한다 그러고 자연장지는 조성한다 그래요. 묘지를 설치할 때는 허가받아야 되고 자연장지를 조성할 때는 그렇지 신고해야 돼요. 그러니까 규제 의미니까 사전이겠어요? 사후겠어요? 사전이에요. 이거는 규제 의미니까. 그래서 사전 허가, 사전 신고하셨죠? 그리고 묘지의 경우는 허가를 받아라 하는 거고 대규모인 경우에 법인의 경우도 허가받아라 이렇게 하면 돼요. 묘지나 법인의 경우는 뭐라고? 허가사항이다. 그러면 법인의 반대가 뭐죠? 개인이죠. 소규모. 그러면 개인 묘지나 개인 자연장지를 조성하게 되면
허가에 반대잖아, 그죠? 허가에 반대는 뭐야? 신고야. 이건 사전이죠? 그럼 이거 뭐야? 사후예요. 이해하시겠죠? 장사법은 묘지 설치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고 대규모인 경우는 허가를 받아라. 그럼 이 기준을 딱 잡아놓으면 반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법인은 반대니까 개인이죠. 허가니까 신고고 사전이니까 사후 신고. 알려만 주면 돼, 이거는. 이해합니까? 그러면 자 대답해봐요. 가정묘지는 뭐겠어요? 가정묘지는 사전 허가입니다. 묘지는 허가라니까 그냥 기본적으로 묘지는 허가사항이에요. 그러면 가족 자연장지는요? 사전 신고겠죠? 그러면 자 매장을 하는 건 매장은 묘지에 매장하거든 아니면 자연장지에 매장하겠죠? 그러면 이미 묘지나 자연장지는 허가나 신고의 규제를 받았을까 받았을까? 받았겠지. 거기다가 묻는 거예요. 그러면 따로 제재가 필요할까? 이미 허가받아서 설치한 땅에다가 묻어요. 그럼 어떻게 돼? 알려만 주면 돼요. 그러니까 매장이나 개인의 경우는 사후 신고, 묘지나 대규모 법인의 경우는 사전 허가, 나머지는 여기 가운데 집어넣으면 돼요. 사전 신고에다가 집어넣으면 돼요. 됐죠? 그러니까 이걸 기준 잡아야 돼. 묘지하고 법인의 경우는 허가사항이다. 그러면 반대로 풀면 되니까. 모르시겠으면. 알겠죠? 네. 그리고 보통 이 장사법 그릴 때는 30의 기본적인 내용이 있어요. 봐요. 그런데 자 이렇게 묘지에 점유 면적 있잖아요. 아까 장사 부묘기지 거는 부묘기지 면적과 주의 공지 그랬죠. 그런데 장사법에서는 면적을 갖다가 한 기당, 1기당의 면적을 따져요. 1기당. 아셨죠? 뭐만 빼고. 개인이 설치하는 개인 묘지는 소규모잖아요. 개인 묘지를 제외하고는 면적은 1기당의 면적을 따집니다. 그래서 개인 묘지는 분묘 1기 또는 그 배우자의 묘지로 이루어지는 일정한 범위죠. 이게 얼마냐면 30제곱미터를 초과 못하게 돼 있어요. 이하예요. 그러면 개인 묘지를 빼고 공설, 사설 묘지, 즉 가족 묘지, 문중 묘지, 법인 묘지 다 뭐다? 1기당이에요. 1기당. 이해하겠죠? 1기당 면적이 얼마냐면 10제곱미터, 합장은 15제곱미터 이렇게 돼요. 이해하겠죠? 그러니까 개인 묘지를 빼고는 다 면적을 분묘해. 묘지 면적은 뭐라고? 1기당의 면적을 따져요. 1기당. 그래서 10제곱미터, 15제곱미터. 그러니까 우리가 공원묘원 있죠? 공원묘원 가니까 이런 상태로 돼가지고 이렇게 조성돼 있죠? 그 주변의 애기 면적이 뭐라고? 10제곱미터라고요. 합장은 15제곱미터. 알겠죠? 대략 그래 보이지 않습니까? 2, 50 되잖아요. 2 곱하기 5. 자, 그래서 1제곱미터, 10제곱미터, 15제곱미터. 그럼 일단 설치했죠? 얼마? 30년입니다. 그러면 연장할 수 있어요. 얼마? 30년 연장해야 돼요. 그러면 분묘를 설치했을 때 최장 몇 년 동안? 60년. 이거 내 땅인지 상관없습니다. 내 땅에 설치해도 몇 년이에요? 60년. 언제? 1월 13일 이후에. 그러니까 2001년도 1월 13일부로 설치된 분묘는 내 땅이 있다 상관없이 하셨죠? 분묘를 설치해서 이해되죠? 설치했지만 몇 년간은요? 60년 지나면 철거해야 돼요. 이 기간 끝나면 언제? 1년 내 철거입니다. 1년 내에 철거해야 된다. 근데 아직 이게 여기서 아무도 불만을 제기 안 하죠? 왜? 안 죽었거든, 아직까지. 그죠?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할 사람은 죽어야 되는데 아직 뭐 살아있어요. 2001년이니까 60년이라 2060년, 뭐 61년이죠? 그러니까 2061년에 지금 살아있을까요? 본인은 살아있을 것 같아요? 진짜? 지금 몇 년이지? 2024년이잖아. 그러면 60년이면 36. 아, 살아있겠네. 아니에요. 오는 순서 있어도 가는 순서 없어요. 나 150살까지 살고 싶은데. 그 바람은 지금 몸 상태를 얘기하잖아요. 아들 미워하겠지. 아니에요. 지금 몸 상태가 아니고 150 되었을 때의 나이 상태로 살면 나는 가고 싶은데요. 그때 가라. 그래. 지금 이 수명이 길어져서 저는
웰빙도 있지만 웰다잉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놈 싸요. 아니 가고 싶으면 가야지. 이걸 지금 우리가 그저 오래 살아지는 건 뭐죠? 지금 현재 상태를 말하거든. 현재 상태라면 150년이나 200년 살아도 될 것 같아. 근데 내가 내 몸을 주체를 못하고 헤맬 것 같으면 아니. 그 태수님 뿐만 아니라 그것도 그 같은 것 같아요. 막 그 산소 호흡기 달고 이래가지고 연명하고 싶진 않은데. 그러니까 지금 TV에 보니까 그 재방송 하던데 수사반장 뭐 하대요? 1958인가? 수사반장 있잖아요. 지금 누구만 살아있어요? 최보람만 살아있어요. 그게 제일 젊었던 남성훈이가 제일 먼저 죽었어요. 남성훈 죽고 그 다음에 조경환인가? 김상순 죽고 조경환 죽고 하여튼 그런 갔어. 근데 제일 나이 많은 누구는 살아있어요? 최보람이 살아있어요. 예, 가능성 수는 없어. 예, 수사반장. 자, 어쨌거나 그래서 면적이 1기당이에요. 그리고 거리 제한 받거든요. 도로, 철도, 하천으로부터 몇 메다? 300m. 그 다음에 20호 이상의 인가. 그리고 학교처럼 사람이 많이 모이잖아요. 그러면 500m 이상 떨어져야 돼요. 근데 이제 300, 500이 원칙인데 개인 가족 묘지는 소규모니까 요건 200m, 이건 300m로 완화된다. 이렇게. 그리고 보통 숫자는 30인데 자, 이게 딱 요 분묘의 높이가 그게 교재 없지만 얼마 정도 돼 보입니까? 실제 있는 묘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메다 좀 될 것 같아요? 1m. 그리고 요 평분 있죠, 이거. 이런 경우가 높이가 50cm예요. 1m하고 50cm. 그리고 이제 수목장 있잖아요. 자연장 같은 경우는 요 지면으로부터 몇 메다 깊이로 묻어야 될까요? 그렇지. 30cm 이상으로 묻어야 돼요. 그리고 안에 들어있는 용기 있죠, 이거. 요 용기도 가로 세로 높이가 몇 cm? 3cm. 예. 그리고 이거 자연 생분해 되는 용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전분으로 만드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항아리 같은 것도 그게 전분이거든. 그럼 시간 지나면 자동으로 쓰게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장사법에서 숫자하고 정도, 그리고 기억하실 건 뭐 있죠? 면적하고, 그리고 4번에 매장 및 묘지 설치 신고당을 그랬을 때 개념도 아셔야 되는데 이 묘지죠, 묘지 동그라미하고 법인에다가 동그라미 하시고, 이 경우는 뭐다? 사전 허가입니다. 그리고 이런 허가를 받으면 임목 벌채 등의 허가 간주라고 돼 있죠. 거기다가 적어봐요. 100제곱미터 미만이라고, 면적이. 그러니까 허가 받았다고 했잖아요. 허가 받았다고 항상 벌채가 허용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면적이 얼마? 100제곱미터, 허가 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의 경우에는 임목 벌채를 위한 별도의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 뭐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넘어가 보시지요. 가면 5번 타인 토지에 설치된 분묘 보이시죠? 이게 뭐예요? 무연분묘예요. 무연분묘. 연고 없이 남의 땅에다가 그죠? 묘지를 설치했거나 자연장을 조성한 거예요. 자연장지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 거기 보시니까 2번에 보니까 두 번째 줄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 개장할 수 있다 돼 있죠. 그리고 가로 안에 보니까 연고자를 알면 3월 이상 통보, 모르면 무연고 분묘는 공고를 거칩니다. 즉 통보 또는 3월 이상 통보 또는 공고를 거치고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서 개장할 수 있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연 분묘 연고자가 토지 사용권 기타 자연장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현행장사법은 시효취득 기지권, 시효취득에 의한 기지권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로철도 하천으로부터 몇 메다? 300m. 20호 이상의 인가 학교로부터는 500m. 7번에 보니까 공설묘지 등 즉 사전 매매를 금지하는데, 일단 나이가 70세 이상의 경우는 사전 매매할 수 있어요. 그리고 부부 합장, 유월내 사망 예척, 장기 기정 내사자, 묘지용으로 오는 거, 이런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문제 한번 볼까요? 문제 보시면 65페이지에 분묘가 있는 그랬는데 잠깐 보실까요? 자, 기지권. 분묘 기지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내부에 시신이 안장되어 있어야 되고 봉분 등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 이해되셨죠? 그거. 그리고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분묘가 멸실되었더라도 자 죽어서 6월 존재 원상회복 가능 일시적 멸실이란 말이 뭘 뜻합니까? 아 기지권이 성립한다, 유지한다, 유지된다라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넘어가면 3번 장사법 시행 이후에 토지 소유자 승낙 없이 설치한 분묘에 대해서 기지권의 시효 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현재 장사법 하에서는 기지권 성립이 안 됩니까? 됩니다. 시효 취득에 의한 경우는 안 된다잖아요. 근데 이거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지금 현재 그 장사법 하에서도 특약 없는 토지 처분으로 인한 기지권은 성립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A하고 B하고 매매를 해요. 땅 임야를. 임야를 매도하는데 A가 뭐였다? 분묘를 설치한 거죠. 근데 개공이 여기서 중개하면서 뭐라고? 이 분묘에 대해 처리에 대해서 약정을 안 한 거야. 조정 안 해주고 바로 소유권 넘어가 버렸죠. 그럼 B가 등기했답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 B는 A가 설치한 이 분묘에 대해서 기지권을 인정해 줘야 돼요. 그게 뭐라고? 분묘 기지권이 성립하는 지금 현재.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요 A는 B한테 뭐라고? 지료를 지급해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런데 여기에 기지권의 보존 등을 위해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 이게 얼마라고요? 제한받는다고? 60년 지나면 처고해야 돼요. 이해하겠죠? 권리를 즉 몇 년 동안 장사법 이후에 시행된 경우, 이후에 설치된 경우는 그 권리가 인정되더라도 몇 년이라고? 60년 지나면 처고해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리고 장사법 시행 이후에도 기지권은 성립한다 안 한다? 한다. 대표적 경우가 이겁니다. 특약 없는 토지 처분에 의한 기지권 이렇게. 그 다음에 네 번째 분묘 기지권은 기지 자체뿐 아니라 뭐요? 주변 공지, 주위 공지 포함해만 출금 돼요. 그리고 분묘 기지권은 언제 소멸한다? 포기의 의사 표시만으로 소멸하고 사실상의 점유를 포기해야만 기지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리고 실제 문제 작년에 나왔던 거 볼까요? 기출문제집에 보시면 200페이지 한 문제만 보겠습니다. 어떻게 나오는지. 200페이지에 대표 기출 그래가 있거든요. 실제로 이제 작년에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시면 자 갑니다. 토지 소유자 자 승낙의 동그라미 승낙도 기지권 성립한 경우죠. 분묘 기지권의 경우 당시 성립 당시 토지 소유자와 분묘 수호 관리자가 치료 지급 의무 존부에 관하여 약정을 했다면 그 약정의 효력은 분묘 기지 승계인에게 미치겠어요? 안 미치겠어요? 그죠?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바로는 미치겠죠? 미칩니다. 그 다음 분묘 기지권은 지상권 유사 간섭상 물권이다 채권이다? 물권이죠. 그리고 디귿 2001년도 1월 13일 이후 토지 소유자 승낙 없이 설치한 분묘에 대해서 분묘 기지권의 시효 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보세요. 디귿은 명확하게 틀렸죠. 그럼 디귿은 무조건 들어가야 돼. 그죠? 디귿은 쭉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2번, 3번, 4번 다 있잖아요. 틀린 것은 그랬으니까. 근데 니은은 또 확실히 아는 거죠. 그럼 니은 들어간 거 무조건 빼야 돼. 그죠? 그러면 답은 2번하고 3번 중에 하나겠죠. 뭐 이런 식으로 찾아가는 거지 뭐. 자,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우리 토공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토공 65페이지에 요약집 65페이지 토공입니다. 자, 토공이 나오면 아까 정리를 해드렸는데 토공은 확인 설명서 작성 시 일단 몇 시기에 나온다? 4시기에 없습니다. 4시기에. 그리고 토공은 임대차 계약의 경우는 생략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토공은 확인하는 방식이 몇 개 있더라? 4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보니까 자 볼게요. 본문에 시군조례 하나 맞죠? 그리고 도시군 계획시설 등 해가지고 누구? 2번 개공이 조사합니다. 2번 개공. 세 번째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세 번째. 네 번째는요. 부동산 종합 공부 시스템 혹은 종합 정보망. 일단 지금 그 개정한 서식에는 부동산 종합 공부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종합 공부 시스템.
정보망. 자, 이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공법상 제한을 확인하기 위한 기본 공부가 뭐더라?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잖아요. 그러면 이전에 한번 나왔던 문제거든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는 소유자나 물적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요. 없어요.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뭘 통해서 등기사항 증명서, 물적 상태는요. 지적 공부 또는 건축물 대장이 나와야 되겠죠. 까지. 그리고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는 지역구역 등 명칭을 쓰는 모든 사항을 망라하고 있다가 아니고 아셨죠? 모든 것을 확인할 수는 없어요. 기본적으로 대표적인 경우만 언급될 뿐이고. 넘어가요. 또 뒷페이지 보시면 비업에 보니까 확인 도면은 참고 도면으로 법적 효력이 없고 청량 그 밖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없다. 사용할 수 없습니다. 참고 도면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는 도시 지역 내 공법상 제한을 확인할 수 있다가 아니고 도시 지역 내외 불문하고 공법상 제한을 확인할 수 있는 공부가 뭐더라?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입니다. 그리고 이형도 잘 들어서 끊어보세요. 지역 지구 등에서의 행위 제한 내용은 두 번째 줄 끝에 신청인이 신청한 경우에만 제공되며 제공된 행위 제한 내용 외에 모든 개발 행위가 허용된다는 건 아니죠. 대표적으로 이런 제한이 있다라는 걸 보여줄 뿐이지 이 제한 말고는 다 됩니다 라는 뜻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반대로 나온다는 거 주의하시면 되고. 그리고 8번 갑니다. 조세는 두 군데 제가 습관적으로 체크하시랬죠. 취득 동그라미, 세율 동그라미. 세율이라 할 때는 정확한 아니면 계략적 세율입니다. 계략적 세율. 우리 취득 관련 조세가 뭐가 있는지 이렇게 딱 짚어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25조 3, 아까 확인 설명 사항에 대해서 주택 임대차의 경우에 추가된 겁니다. 확정일자 부여 기간에 정보 제공 요청 가능하다는 사항, 체납 조세에 관해서 열람할 수 있다는 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뭐 이거 설명해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 거래 계약서가 있습니다. 거래 계약서가 나오면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서식은 법정 서식 원칙입니까? 임의 서식 원칙입니까? 법정 서식 원칙이고 유일한 임의 서식이 거래 계약서입니다. 그런데 거래 계약서는 임의 서식인데 국토교통부 장관이죠. 국장이 그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해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어요. 권장할 수 있다라는 말은 사용 의무가 있다 없다? 사용 의무는 없다라는 뜻이죠. 이거 종종 나옵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 서식을 정할 수 있다라고는 했잖아요. 그런데 정해진 바가 한 번도 없습니다. 이해하겠죠? 표준 서식 없습니다. 정해져 있다가 아니고 없어요. 없고, 그리고 거래계약서 관련된 위반은 제재가 뭘까요? 거래계약서니까. 그렇지. 서면 관련 위반은 업무정지다가 원칙입니다. 그런데 서면 관련 위반은 업무정지다의 유일한 예외가 요겁니다. 뭐? 이중계약서입니다. 거래 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이거 서면 가운데 유일하게 상치, 이것도 상치만이라고 조사를 넣으세요. 기억할 때. 왜냐하면 공인중개사법상 있잖아요. 이중이란 말이 붙으면 제재가 보통 형벌이 따라와요. 자, 이중등록, 이중소속은요. 절치와 일대래요. 이중사무소는요. 상치와 일대래요. 이중계약서는요. 상치만이에요. 그러니까 틀린 지문이 뭐냐면 거래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종종 나옵니다. 뭐라고?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끝나야 돼 하셨죠? 예, 그래서 이중이란 말이 붙는 거, 이중계약서, 아니 이거는 상치만 해가지고 기억하시고. 그러면 거래계약서는 백지에 작성이 될까요? 백지상으로도 작성이 돼요. 대신에 백지상에 작성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몇 개? 9가지 필요 기재 사항이 있습니다.
필요 기재 사항이다. 그러면 이 9가지는 설명서에, 아니 거래계약서에 뭐라고? 반드시 기재해야 됩니다. 반드시란 부사가 들어가면 일단 어감상 틀린 것 같거든요. 아니에요. 확인 설명서 교부 일자라든지 뭐 인적 사항이라든지 계약일이라든지 요 필요 반드시 기재해야 됩니다. 근데 반드시 기재해야 된다 그럴 때 주로 오답이 뭐냐면 우리가 확인 설명할 때 보토조 들어보셨죠? 보수, 조세, 토지 이용 계획 그런데 여기서는 주로 보면 나오긴 하는데 보수도 나와요. 나온 적이 있고 조세도 나오는데 주로 토지 이용 계획이 아니라 얘가 나오면 얘가 얘가 뭐겠어? 공법상 제한. 공법상 이용 제한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이 주로 오답으로 나와요. 공법상 이용 제한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은 거래 계약서에 적을 필요가 없어요. 왜? 공법상 이용 제한 거래 규제가 있었으면 계약서를 쓰기 전에 이미 조정이 됐을까 안 됐을까? 됐으니까 금액이 나왔겠지. 공법상 제한이 있으면 그걸 반영해서 거래가가 나왔겠죠? 이미 반영이 됐을 거야. 만일에 있다면 공법상 제한이라는 항목이 아니라 어디에 있겠어요? 약정사항에 있어요. 약정사항에. 계약을 하는데 뭐 토지거래 허가를 어떻게 하면 뭐뭐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약정의 기재사항이지 공법상 제한이라는 별도 항목이 없다고. 이해하겠습니까? 그래서 주로 보면 얘가 답입니다. 그렇죠? 주로 이렇게 나옵니다. 주로. 그래서 9가지 필요 기재 사항이 있고요. 자, 그래서 거래계약서 관련해 가지고 내용 보면 거래계약서는 딴 건 똑같습니다. 뭐하고 설명서의 작성에 준한다 되어 있기 때문에 아시죠? 설명서 작성에 준하기 때문에 때로 없습니다. 그런데 체크해 보죠. 5년 동그라미. 설명서는 아까 몇 년이었죠? 전국 확대 3년 그래서 3년이었습니다. 근데 거래계약서는 실제 거래 금액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5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회계 처리할 때 영수증 보존 기간이 몇 년이 아세요? 5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실제 돈이 왔다 갔다 하니까 5년이다. 그리고 맨 마지막 줄에 보니까 이거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줄 다 꺼두시고. 개업 공인중개사 중개로 거래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맞는 말입니다. 반드시란 부사가 들어갔는데 이상한데 그러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서면 관련 위반은 업무 정지인데 이쪽 세 번째 줄에 유일하게 이중계약서는 뭐다? 상치만입니다. 만. 그리고 세 번째 국장은 권장할 수 있죠. 사용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체크하시고. 그리고 거래계약서에 필요 기재사항이 몇 개? 9가지가 나오는데 그중에 1번의 인적사항, 3번의 계약일, 6번의 권리 이전의 내용, 8번의 확인 설명서 교부일자. 보통 이 정도 선에 나옵니다. 그런데 아까 그랬죠. 거래계약서 필요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그러면 뭐 생각하시라고?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 이 세 개가 가끔 나오는데 주로 보면 얘가 나옵니다. 공법상 제한이. 자, 그 다음에 거래계약서 작성 의무 나오고 딴 거 필요 없습니다. 주의하실 건 거기에 지문에 조금 주의하셔야 돼요. 거래계약이 체결될 때 계약서에 개공이 서명 및 날인을 하죠. 그때의 두 번째 줄을 보십시오. 입회인 또는 제3자에다가 줄 거 볼까요?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 개공이 도장을 찍는 건 내가 이 계약이 체결될 때 지켜봤다. 아셨죠? 그 계약의 즉 입회인 또는 제3자의 지위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개업 공인중개사는 개업 공인중개사 자신의 중개로 거래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거래 당사자 일방으로서 아니면 거래 당사자를 대신하여 계약서를 작성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OX. X입니다. 개공이 계약서를 작성하는 건 당사자를 대신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는 거야. 이해하겠죠? 의무를 이행하는 거지 대신하는 게 아니라는 거. 그리고 넘어갑니다. 가보시면 68페이지에 첫 번째 줄 제목 딱 있죠. 개공 중개 시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머지는 좀 중복되는 거니까 보고요. 그 다음에 기억 가셔가지고 당사자 인적사항은 뭘 보고 기재할까요? 당사자 인적사항은 매도인은 등기부, 매수인은 주민등록증 거기까지만. 물론
뭐 이거 이제 시험에 이렇게 나와요. 매도인은 주민등록증을 통해서 인적사항을 기재한다. OX. X. 매도인은 등기부, 매수인은 주민등록증입니다. 그 다음에 등기상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 다름 누구랑? 실제 소유자와 계약을 해라 하는 거. 그 다음에 이거 C는 아까 처분능력 파트에서 보셨죠? 그 같은 중복되는 거니까. D도 마찬가지 당사자가 대리인일 때 하는 것도 역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니은에 권리 이전의 내용 가시면 권리 이전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아파트를 사고 팔잖아요. 그런데 여기 건저당이 설정되어 있을 수 있죠. 건저당이 설정되어 있으면 원래는 이 매도인하고 있잖아요. 매도인하고 매수인 사이에서 계약이 체결되고 아파트에 대한 매매 계약이 그때 매도인은 이 건저당을 말소하고 난 다음에 하셨죠. 말소하고 이전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즉 제한 물건이 설정되었으면 아셨죠? 깨끗하게 지우고 말소한 후 이전해 주어야 한다거든요. 그런데 이 건저당을 매수인이 인수하는 조건으로 계약할 수도 있죠. 그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한 물건의 권리 이전의 내용이라는 자체가 제한 물건이 설정됐을 때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는 게 권리 이전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줄만 하면 돼요. 매도인은 제한 물건 등을 말소하고 완전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있다. 아셨죠? 네. 자, 그리고 표시에 가보시면, 자, 땅을 사고 팔아요. 땅을 사고 팔면, 자, 토지 거래가 있다. 토지 거래할 때, 이게 수량 거래냐, 아니면 필지 거래냐를 따지는데, 원래 계약이 체결되면 있잖아요. 계약이 체결되면, 단위 면적당 금액과 총액이 함께 기재해야 됩니다. 알겠죠? 토지 거래 시 단위 면적당 금액과 총액은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이게 맞거든요. 그런데 함께 기재하게 되면 그게 수량 거래로 보느냐 이건 아닙니다. 수량 거래와 필지 거래를 구분하는 실익이 뭐냐면 면적의 그죠? 거래 금액의 면적의 부족분, 면적 부족분에 대해서 감액 청구권이잖아요. 감액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감액 청구권 행사가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땅을 사고 팔면 통상의 거래는 수량 거래다, 필지 거래다, 필지 거래로 봐요. 그러니까 면적의 부족분이 있더라 하더라도 감액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해하겠죠? 그러면 이제 수량 거래인지 필지 거래인지를 특정해 줘야 되는데 어떻게 특정하느냐 그러면 관행상 우리가 거기 보시면 진하게 되어 있죠. 가격 결정의 주된 요소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결정되는데 면적인지 주된 관심사가 입지인지 다른 거야. 어디에 있는 땅이 중요하면 뭐라고? 필지 거래. 면적이 얼마나 중요하면 수량 거래인데 그럼 면적이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말을 계약서를 쓸 때 지금 그 뒤에 관행상 이 문구를 딱 집어넣어요. 삽입을 해요. 어떻게 한다고? 실측 면적을 기준으로라는 이 문구가 꼭 들어갑니다. 보통. 이 자체가 뭐라고? 아, 이게 수량 거래라는 뜻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알겠죠? 저 가격 결정의 주된 요소가 뭐라고? 면적이라는 표현이 실측 면적을 기준으로라는 이 문구입니다. 알겠죠? 아니, 계약서를 쓰시고 할 때 땅 사고 팔 때 할 때 이게 한번 보세요. 이게 관행적으로 들어있습니다. 실측 면적을 기준으로라는 게 그게 무슨 말이라고? 수량 거래를 뜻한다 이렇게요. 자, 그리고 오른쪽 보니까 총 거래 대금 외에 반드시 제곱미터당 금액을 기재하라 되어 있죠. 그리고 계약금의 성격도 종종 나와요. 민법 배우면 당연히 아는 거지만 위약이냐 해약이냐 특약이 없으면 해약금 추정이죠. 네, 그거. 그리고 쭉 내려가셔가지고 담보 책임도 체크하시고요. 담보 책임도 종종 묻는데 거래 계약서 상에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관한 규정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렇게 나와요. X. X입니다. 왜? 법정 책임이니까. 이해하겠죠? 계약서 기재 유무를 떠나서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물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다만 이게 강행 규정이 아니라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 특약으로 말할 수 있어요. 배제할 수 있어요. 이해됩니까? 그게 어디 있다고? 약정 내용이 더 약정. 그 밖에 약정에. 그리고 매매 부담이 나오는데 매매 비용은 자 균분 돼 있죠. 동그라미. 매매 비용은 나누기 2입니다. 그래서
매매 비용의 종류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도 가끔 물어요. 작성비, 인지대, 공정비, 측량비, 감정비 나오고 중개보수도 매매 비용입니다. 그 나중에 중개보수 있잖아요. 지급하게 되면 나중에 세금 낼 때 공제하잖아요. 그죠? 기본 공제. 그래서 각각 하시고 그 다음에 밑에 요게 포인트죠. 쉽게 나오면 이렇게 물어요. 다음 중 공인중개사법상 매매 비용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물어요. 답은요. 등기 비용, 법무사 수수료입니다. 등기 비용이나 법무사 수수료는 간행사 누가 내죠? 매수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매매 비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 거기까지. 이 정도만 아시면 계약서 관련된 내용은 정리됐고, 그러면 70페이지 가셔가지고 어떻게 나오는지 조금 보죠. 자, 개공, 거래 계약서 작성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자, 1번 물건의 인도 일시 줄 것죠. 필요 기재 사항이다 아니다 입니다. 2번 공인중개사법상 시행규칙에 개공이 작성하는 거래계약서 표준이 되는 서식이 정해져 있다? 없어요. 정해진 바가 없어요. 3번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 교부일자 밑줄 닦을 것이고 필요 기재사항 맞죠? 맞습니다. 4번 가셔가지고 소공이 중개 행위를 한 경우에 거래계약서에는 소공과 개공이 함께 동그라미 부사가 들어가야 되죠.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된다. 안 하면 소공은 자격정지, 개공은 그렇지 업무정지. 서면 관련 위반은 업무정지라 그랬습니다. 자, 5번 공동중개에서 공동에 동그라미 하십시오. 이건 기계적입니다. 앞에 공동이 나오면 뒤에는 반드시 모두 와야 됩니다. 공동 그럼 뭐라고? 모두 와야 돼요. 보통 틀린 질문은 그중 1인이 그래요. 아니고 공동 뒤에 뭐라고? 공동입니다. 예.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셨고 다음 주에 오늘 하신 거 다시 이제 기출 문제를 통해서 정리하고 71페이지에 개공의 기본 윤리부터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